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2011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는 빼고 중요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1번부터 하나하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과 표 2에 표시된 용어 간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만 표 1하고 표 2를 서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멀티 프로세싱이 있고요. 멀티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자, 멀티라는 것은 여러 개를 뜻하는 거죠. 여러 개 뜻하는 거고요. 프로세싱은 CPU를 뜻하는 겁니다. CPU. 프로그래밍. 자, 이것은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CPU가 여러 개,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자, 이렇게 용어가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멀티 프로세싱은 CPU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정의 보시면요. 자,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2대 이상의 CPU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형태다. 이해하시겠죠? 자, 멀티 프로세싱, CPU를 다른 말로 프로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세서. 그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은 2대 이상의 CPU를 이용을 한다. 자, 그래서 카본하고 연결되는 것이 자, 여러 개의 CPU. 자,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멀티 프로그래밍. 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키고 조항 처리 장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처리를 한다. 자, CPU는 보통 한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CPU는 보통 한 개가 있죠. 자, 그런데 CPU는요.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워드 프로세서 작업도 하고요. 웹서핑도 하고요. 자, 이런 작업들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동시에 처리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죠. 음악 들으면서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쵸? 문서 작업도 하고 서핑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CPU가 동시에 처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처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작업, 네 번째 작업이 있다라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럼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CPU를 첫 번째 작업에서 조금 처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작업, 네 번째 작업.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을 C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된 것은 C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상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이용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운영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상기억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가상기억장치, 말 그대로 가상이죠. 없는 기억장치를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치는 보통 용량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크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가상기억장치는 우리가 주기억장치, 자, 주기억장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싼 기억장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가상기억장치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주기억장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용량하고 대비를 해서.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가상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그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 게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를 들어서 6기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기억장치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저장이 될 때는 블럭이라는 단위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블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6개의 블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게임이. 자, 그러면 이 블럭이 실행이 되려면은 주기억장치에
이렇게 상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획장치에 있어야만 CPU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CPU는 보조기억장치에 접근해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CPU는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 공간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기억장치를 2기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6기가를 2기가에 다 넣어두고 CPU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만 주기억장치에 두고요. 나머지 블럭은 이렇게 가상 기억 공간에다가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CPU한테 속이는 거예요. CPU를 속이는 거예요. CPU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기가가 마치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상 기억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매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핑. 자, 매핑은요. 가상 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자료의 페이지를 옮길 때 주소를 조정해 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블럭이 여기 있겠죠. 자, 이렇게 블럭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저 가상 기억 공간에서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지나 뭐 블럭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페이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주소, 그러니까 주소라는 것은 그 기억 공간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블럭, 네 번째 블럭은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주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CPU가 접근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어요. 1번 블럭부터 시작을 해서. 됐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가상 기억 공간에 맞는 주소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주소를요. 실제 주소 형태로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매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핑.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게 되면 매핑이라는 용어가 따라다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가상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자료의 페이지를 옮길 때 주소를 조정해 주는 것이다. 됐죠? 자, 그다음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페이지 테이블. 자,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표인데요. 자,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표가 있어요. 자, 이 표는요. 자,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페이지는 어느 위치에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어느 위치에 있고, 세 번째 페이지는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상 기억 장치하고 연관된 용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간단합니다. 자, 파일 압축은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있죠. 유틸. 자, 어떤 겁니까? R집. 쉽게 말씀드리면은 R집은 파일을 압축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응답 시간. 자, 응답 시간은 시스템 성능 측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응답 시간이 높은 것이 좋겠습니까? 낮은 것이 좋겠습니까? 응답 시간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주는 게 좋습니까? 늦게 주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빠른 것이 좋습니까? 이제 늦은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응답 시간은 빨라야겠죠. 시간이 적게 걸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응답 시간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성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외부로부터 데이터 침입 행위에 관한 유형의 위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침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조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조라는 것은 거짓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자, 이것을 위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것을 위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번. 자료가 수신 측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자, 이것을 가로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막기. 자,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그러니까 쭉 자료가 가는데 중간에서 탁 몰래 보거나 이제 도청하는 거죠. 빼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을 가로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의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 자, 이것은 수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기를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 특정 처리기에 과중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하여 부하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은 자,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로드 밸런싱이 정답이 되는데요.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로드,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 자, 부하를 분산한다. 부하를 분산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부하가 집중이 되면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개의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처리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각각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나의 처리기에만 주게 되면은 이 처리기에서는 이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하를 분산해 주는 거예요. 부하를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DRW. 자, CDRW. R은 read, W는 write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고 쓰기를 뜻하는 거죠. 자, CD를 읽고 쓰기 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읽기는 52배속, 쓰기는 32배속까지 지원한다. 자, 이 CDRW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면, 자,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죠? 쓰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록하면 1초에 몇 바이트를 기록할 수 있는가? 자, 일단 기록하는 속도가 32배속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32에다가 곱하기 1배속. 자, 1배속을 했을 때에 몇 바이트를 기록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게 되면은 3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배속의 속도. 자, 1배속의 속도는요, 150kb입니다. 150kb. 자,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시면은 150kb에다가 32, 자, 32배속이 되기 때문에 곱해줘야 됩니다. 자, 곱하게 되면은 4800kb가 나와요. 4800kb. 자, 그러면은 키로라는 단위에서 메가라는 단위로 바뀌려면은 자, 1000kb는 1메가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4.8메가바이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컨텐츠에서 각 개체 배치나 출력의 타이밍, 사용자의 조작에 대한 응답 방법 등을 기술하는 언어의 표준을 책정하는 ISO의 전문가위원회의 명칭, 그리고 및 그 규격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지문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MPEG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MPEG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보통 우리 동영상 이런 것들을 압축하는 이제 표준이 이제 MPEG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MPEG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풀네임을 보시면은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전문가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전문가 단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전문가 단체인데, 전문가 단체의 이름이 Moving Picture, 그러니까 동영상을 압축하고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동화상 전문가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화상 전문가 그룹. 그래서 의미가, MPEG이라는 의미가 원뜻은 전문가 그룹의 이름이에요. 전문가 그룹 이름. 그러니까 이 전문가 그룹이 ISO라는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 있습니다.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MPEG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MPEG이라는 그룹에서 하는 것은 Moving Picture, 그러니까 동화상, 자, 동영상을 압축하고 코드로 표현하는 그 방법을 표준화하는 전문가 그룹의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죠? MPEG에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비디오, 오디오, 압축 기술의 표준들을 다 묶어서 MPE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정답은 MHEG가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EG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을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앤드 하이퍼미디어, 인포메이션 코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멀티미디어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들을 다 합쳐서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하이퍼미디어는 뭐죠? 하이퍼미디어. 여러분들이 서핑을 하다 보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도 재생이 되고, 클릭하면 또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자, 클릭하게 되면 또 페이지도 이동이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링크 형태로 해서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이퍼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하이퍼미디어. 자, 이런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처리, 코드로 만들고 표현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단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의 제어, 포맷, 동기, 그리고 다중화 방식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전문가 그룹이란 뜻이 일단 있고, 그 다음 MHEG에서 만든 표준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에서 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자,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고, 자, 표준을 책정하는 ISO의 전문가위원회의 명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명칭 및 그 규격명을 의미한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격명을 뜻한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MHE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SF 같은 경우에는 자, MS사에서 만든 스트리밍 표준이죠.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SGML. 자, SGML은 웹문서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자, 인터넷 문서를 만드는 언어예요. 그래서 HTML 아시죠? HTML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이 된다. 자,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뭐 회사 내의 통신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 내에 사용이 되는 전송 방식은요,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은요, 자,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있으면 직접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직접 연결을 하고요, 변조를 하지 않아요. 자, 변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라디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디오 방송국의 DJ가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 댁으로 전송을 하죠. 전송을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DJ의 음성을. 그런데 자, 이 DJ의 음성을 그대로 원래 신호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보낸다라면은 받는 측에서 자, 이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까지 전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변조를 하는 거예요. 변조. 자, AM 방식이라든지 PM 방식이라든지 AM, PM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변조를 하는 거예요. 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 신호를 전송을 해서 받아서 받는 측에서 복조를 하게 되면은, 자, 복조를 하게 되면은 원래의 DJ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면은 멀리까지 원래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변조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변조하지 않으면은 감쇄 현상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는 안 됩니다. 멀리까지는 데이터 못 보내고요. 근거리 통신망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 그대로 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도 디지털 처리가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로에 실는 방식이고요. 신호 감쇄 문제가 있습니다. 변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에 알맞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브로드밴드는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망이 아니고요. 광대역, 자, 넓은 지역에 통신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방향 전송, 반이중 전송.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라디오는 방송국에서 보내지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죠.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쪽 전송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 방향만. 자, 이것을 단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이중은요, 무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전기는 양방향으로 전송은 가능하지만은 동시에는 안 되죠. 동시에는 안 됩니다. 한쪽에서 보내게 되면은 반대쪽에서는
이제 받기만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양방향 동시에는 안 됩니다. 자, 전이 중은 이제 전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으면서도 바로 전송 가능하죠. 그래서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에 쓰이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우편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렇게 전송도 하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송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받는 것을 수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송신하는 프로토콜, 수신하는 프로토콜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송신하는 프로토콜은요. 자,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거죠. SMTP라는 게 있습니다. SMTP. 그래서 S자를 송신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은 다른 프로토콜하고 구분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SMTP는 송신입니다. 전송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팝3하고 IMAP는요 수신하는 겁니다. 수신 받는 거예요. 프로토콜. MIME, 자, M이 멀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 자, 일반적으로는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데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지금 설명을 다 한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팝3. 팝3는 수신이죠. 자,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로 가지고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수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SMTP. 자, S는 송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송신. 자, 전송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이 있는 곳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자, MIME.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뭐 설명이 전혀 틀렸는데요. 자, IMAP는 뭡니까? IMAP는 팝3처럼 수신 프로토콜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팝3보다 비교를 하자라면 유연하고요. 성능이 뛰어난 수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음성 또는 영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환원하는 장치는, 자, 일단 정답은 코덱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코덱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자, 어떤 경우에 코덱 사용을 합니까? 보통 영화 볼 때 코덱 사용을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캠코더를 한번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캠코더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일상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를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코더를 통해서, 자, 음성이라든지 영상은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죠? 자, 캠코더를 통해서 녹화를 해요. 자, 녹화를 한 것을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를 하려면은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날로그를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변환하는 것이 코덱입니다. 코덱. 캠코더 내에 코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재생해서 보시려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또 그때 필요한 것이 코덱이죠. 자, 그래서 코덱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 코덱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줬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환원할 때도 바꿀 때도 여러 개의 코덱 중에서 1번 코덱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재생이 안 되는 것은요.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줄 때 코덱하고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코덱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재생을 해서 음성과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일단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용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허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 내에 다 있죠. 컴퓨터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허브죠.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자, 허브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DSU, CCU, 자, 이런 것은, 이제 아래 그림을 통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말 장치 DTE라는 것도 있고요. 일단 회선 전송하기 위해서는 회선이 필요하겠죠. 선이 있어야만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자,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DCE는 뭐냐? 자, DCE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뎀. 자, 모뎀이 하는 역할이 뭐죠? 자, 디지털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된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회선이잖아요. 이런 이제 아날로그 회선에다가 실어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변조를 해야 되는 거죠. 변조. 파일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실어서 보내려면은. 자, 그것을 하는 것이 모뎀이 하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 다시 받는 컴퓨터에서는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모뎀이 또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뎀이 DCE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말 장치는요. 단말 장치는 컴퓨터하고 다릅니다. 컴퓨터는 처리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CPU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말 장치는 단순히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체가 없고 모니터하고 키보드가 있는 상태.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장치를 단말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T가 터미널은 이제 단말 장치를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DCE. 자, DCE는 조금 전에 모뎀과 같은 것을 DCE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DCE는요, 다른 말로 회선 종단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선에서 처음과 끝에 있다고 해서 회선 종단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 회선에서 처음과 시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실제 전송되는 회선에 시작과 끝에 DC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신호 변환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뎀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죠. 자, 컴퓨터나 단말 장치의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통신 회선의 신호를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신호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자, DCE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DCE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뎀도 있고요. DSU도 있고요. 코덱도 DCE의 한 가지입니다. DCE의 한 가지예요. 자, 일단 모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주고, 그 다음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복조하는 장치죠. 그래서 변복조 장치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DSU는 뭐냐? D가 디지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이면 모뎀이 필요하죠. 근데 회선이 디지털 회선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필요합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에 실어서 보낼 때도 이제 그 DCE가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DSU입니다. DSU. 자, 단말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신호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동작을 하는 장치다. DSU가 되고요. DCE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코덱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CCU. 자, C가 컨트롤. 그래서 통신 제어하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SU 아니죠. CCU 아니죠. 코덱이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2011년 1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이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 문제를 수문제를 다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중요하고 좀 생소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의 이제 시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격증 시험 자체가 필기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보통 이제 수문제라면은 수문제에서 10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 한 8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을 해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다라면은
풀 수 있을 정도로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나머지 2문제는 좀 생소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요, 강의 중에 배웠던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나왔다는 것은 응용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생소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문제 은행식이지만은 기존의 기출문제하고요 100% 동일하게는 안 나옵니다. 조금 응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10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8문제 중에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풀이를 다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는 맞춘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생소한 2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과목당 16개에서 한 17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은 강의에서 다루었던 기출문제를 단순히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응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도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작성된 매크로를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자, 기록된 매크로를 또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또 수정하는 방법. 자, 각각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은 일단 개발 도구 메뉴, 자, 리본 메뉴에서 코드 가시고, 그리고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개의 매크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경로는 동일하죠. 자, 개발 도구, 코드 가셔서 매크로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매크로 창이 나오는데요. 자, 그 창에서 매크로 이름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매크로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선택하시고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개발 도구, 코드, 매크로에 가시면은 자, 편집이라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를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든지 또 하나 방법은 자, 개발 도구에서 코드에 가시면은 비주얼 베이지라고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지. 바로 비주얼 베이지 코드를 볼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지에 가시면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실습형의 그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셀 실습을 해서 자, 기능이 수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실행을 해서 매크로 기록이 되고 실행이 되고 수정이 되더라 라고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100%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 실습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한 명령의 경로를 묻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익혀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경로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 각각의 메뉴 위치까지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연이율은 5%로 고정되어 있고 매달 5,000원씩 10년 동안 저금했을 때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의 합인 만기 금액을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엑셀에서는 여러 가지 재무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다뤄야 될 함수는요, FV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만기 금액이죠. 자, 만기 금액이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받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뜻하는 퓨처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V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FV 함수는요. 자, 인수가 이자, 기간, 금액. 자,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 주어졌죠. 자, 이자는 여기 5%라고 나와 있습니다.
5%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기간은 10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금액은 5,000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일단 이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연이율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 함수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12를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로 바꿔 주셔야 돼요. 기준 자체를 월로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것도 10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것도 월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 두 번째 셀에다가 12를 곱해 주셔야 돼요. 곱하기 1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개월의 기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은 음수로 결과가 나와요. 만기 금액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서 플러스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양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만기 금액은 미래의 가치가 되는 거고요. 퓨처 밸류가 되기 때문에 FV가 되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그리고 이자, 기간, 금액, 이기금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자, 기간, 금액이 들어가는데 월 기준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 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차트의 제목이나 축 문자열의 각도를 바꿀 수 있다. 가능합니다. 뭐 차트의 제목 혹은 뭐 X축, Y축에 각각의 또 문자열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에 이제 각도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글자체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각각의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해서 자, 서식 메뉴에 가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서식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서식 메뉴에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차트의 제목이다. 그러면 차트 제목 서식이라는 창이 나오죠. 자, 이 창에서 뭐 채우기, 테두리 색깔, 테두리 스타일, 뭐 그림자, 3차원 서식, 맞춤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맞춤에 가시면요. 사용자 지정 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각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각도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목을 입력하는 방식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각도도 바꿀 수도 있고 색을 줄 수도 있고 글자체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작성된 차트의 데이터 계열 위치를 행에서 열로 바꾸려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 축 행열 전환을 클릭한다. 자,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데이터 계열의 위치를 행열을 전환한다. 이것은 행열 전환에서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은 알고 있는데 자, 행열 전환이 레이아웃에 있는지 아니면은 디자인에 있는지 자, 이거 시험 문제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결과적으로 디자인에 가셔야 됩니다. 디자인. 자, 디자인 메뉴가 있고 레이아웃 메뉴가 있는데 차이점만 아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좀 쉬울 거예요. 일단 디자인은 좀 크게 보십시오. 차트에 있어서 크게 보시면 됩니다. 뭐 차트의 종류라든지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라든지 차트의 레이아웃, 차트의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크게 보시면 되고요. 레이아웃은요, 차트를 구성하는 각 객체에 대한 설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구성하는 그림, 뭐 도형, 뭐 제목, 축, 뭐 범례, 이런 것들은 차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은 레이아웃에서 하고 디자인에서 하는 것은 좀 더 크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차트의 종류, 뭐 데이터, 차트의 모양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아니고 디자인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차트에 표시된 범례. 자, 범례를 차트 도구, 레이아웃, 레이블, 범례에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자, 범례는 뭡니까? 범례는
레이아웃 메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3차원 회전. 3차원 회전은 3차원 형태의 차트에서만 실행 가능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보시면은 3차원, 자, 3차원 그래프, 3차원 차트만 선택을 했을 때 차트 서식에, 차트 영역 서식에 보면은 이 메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차원 회전은 3차원 형태의 차트에서만 실행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화면에서 보여질 때 좀 더 여러분들이 편집하기 쉽도록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2개 이상의 파일을 함께 보려면 보기, 창, 모두 정렬을 이용한다.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같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는 화면 구성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기, 창, 모두 정렬에 가시면은 창 정렬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정렬을 선택하시면 창 정렬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정렬 방식을 선택을 하고 만일 바둑판식이라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4개의 통합 문서가 있다라면은 4개의 통합 문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확대 축소 배율은 지정한 시트에서만 적용이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뉴 중에서 이제 보기 메뉴에 보시면은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창에 가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 정렬도 있고요. 뭐 틀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대 축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확대 축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배율을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0%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현재의 시트가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트에 적용되는 기능인지 아니면은 통합 문서 전체에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자, 다른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트 2번, 시트 3번 어떻습니까? 자, 시트 2번하고 3번은 기능이 적용이 안 됐죠. 시트 1번만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확대 축소 배율은요, 통합 문서가 아니고요, 시트에 이제 활성화된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3번 보시면요. 자,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 있죠. 자, 엑셀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급 탭에 가시면은 편집 옵션 항목에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라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 고급 탭에 보시면 이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옵션은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인텔리전트의 약자가 되는데요. 똑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똑똑한 마우스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러분들 화면 축소 배율, 그러니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배율. 자, 이것을 확대 축소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키 하고요. 같이 마우스에 스크롤 있죠.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화면의 배율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 보십시오. 그냥 올리고 내리게 되면은 왼쪽에 행이 이동이 되는 거죠. 행. 자, 마우스를 올리고 내리면은 오른쪽에 스크롤이 올려지고 내려지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올려 보십시오. 자, 혹은 내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가 돼요. 근데 이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을 누른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 스크롤만으로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고급에 가시면요. 편집 옵션에 보시면은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 축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자, 인텔리 마우스로 화면 확대 축소 옵션을 체크하면은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만으로 화면의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틀 고정에 의해 분할된 왼쪽 또는 위쪽 부분은 인쇄 시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로 자동 설정이 된다.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화면 제어가 되는 거죠.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쇄는 인쇄 설정에서 하는 거죠. 인쇄 설정. 자, 인쇄 설정에 가시면은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페이지 설정 나오죠. 거기서 페이지, 여백,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시트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시트에 가시면은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틀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메뉴에 있는 거죠. 보기 메뉴에서 좀 더 편집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틀 고정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력하고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 고정에 의해서 이제 인쇄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차트의 오차 막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가 있으면은 바깥쪽이 이제 차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의 이제 전체적인 영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실질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차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의 차트 영역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림 영역은 실제 차트가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으로 일단 크게 나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추세선이라는 게 있죠. 추세선. 추세선은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표시하는 선이다. 자, 여기서는 이 선이 이제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 자, 국어 점수가, 현재 국어 점수가 100점, 그 다음에 80점, 50점, 그 다음 80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아래로, 이제,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또 오차막대는 이 부분이 이제 오차막대가 되는 거죠. 자, 오차막대는 데이터 계열의 각 데이터 표식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거다. 자, 이 값이 딱 이렇게 물론 80점, 90점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지만은 자, 이 값 자체가 어떻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차의 범위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다. 이런 식으로 오차를 허용을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시하는 방법은 차트 도구에 가시면은 레이아웃 그리고 분석 오차 막대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는 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레이블, 그리고 데이터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차 막대라든지, 데이터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자, 이런 것들은 차트를 구성하는 이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체가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자, 오차막대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 1번. 데이터 계열의 각 데이터 표식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의 정도를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2번. 3차원 세로 막대형 차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거, 틀렸습니다. 일단 3차원 차트하고 2차원 차트하고는 다릅니다. 3차원 차트에서는 그 차트에 이제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만일 3차원 이제 차트에서 이제 분석의 메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레이아웃에서 분석 들어가시면은 추세선이든 오차 막대든 이런 기능들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차원 차트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차 막대 서식에 보시면은 오차량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의 X값, Y값 또는 이 두 값 모두의
대한 오차막대를 나타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이런 꺾은 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오차 자체가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그럼 y축에 대한 값, y축에 대한 값에 대한 이제 오차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y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분산형이라든지 거품형 같은 경우에는 x값, y값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분산형의 예시가 있는데요. 자, 분산형 이렇게 점으로 쭉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x값도 되고 y값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오차막대를.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워크시트에서 프로시저 1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프로시저 1을 보시면은 private serve 그리고 end serve 해서 시작과 끝이 나왔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range 같은 경우에는 셀의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두 번째 셀에서 current region은 현재 이제 셀의 범위를 뜻하는 건데, 데이터가 있는 인접 영역의 범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인접 영역의 범위, 그리고 select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자, B 두 번째 셀에서, 자, 이 셀에서 데이터가 있는 인접 영역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셀에서 인접되어 있는 셀 중에서 여러 개 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셀. 자, 데이터가 있는 셀은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셀하고요. 같이 범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우스를 이용해서 범위 선택을 한다라면은, 자, 여기 쿡 찍고요.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A 첫 번째 셀에서 B 세 번째 셀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current region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레코드 관리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셀 범위에 이름을 작성할 때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가 B 네 번째부터 D 여섯 번째까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식을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범위 직접적으로 셀의 위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범위를 이제 그 수식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주 만일 입력이 된다. 자, 그랬을 때는 좀 기억하기 쉽도록 점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하게 되면은 자, 이 범위는 언제든지 점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름 상자에다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은 자, 이름 작성 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A 첫 번째처럼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A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이것은 행과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셀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엑셀에서 미리 정해뒀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 못하도록 정해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첫 글자는 숫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숫자 안 되고요. 문자가 일단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밑줄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에 특수 문자 못 들어갑니다. 특수 문자.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이름에는 이와 같은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없다라는 설명. 이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특수 문자 안 되고요. 자,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통합 문서 하나 있으면 여러 개 시트가 있을 건데요. 그 시트에 어떤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설정을 했다. 자, 점수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면은 이게 시트 1이에요. 그럼 시트 2에도 또 점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범위를 이제 이름을 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 문서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점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한 번만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만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력이 안 돼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최대 255자까지 지정 가능하다. 대소문자 기본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자, A 첫 번째나 우리가 A 첫 번째나 같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로 이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서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같은 통합 문서 내에는 시트가 다르더라도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 유일해야 되고요. 자, 특수문자 안 되고요. 자, 정의된 이름은 참조 시 절대 참조 방식으로 사용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은, 뭐, A 첫 번째에서, 뭐, B, 뭐, 네 번째다. 자, 이 범위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참조로 해서 이 영역 자체를 참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참조가 아니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절대 참조가 되고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자,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틀렸죠. 자, A 첫 번째 셀을 N1, B 첫 번째 셀을 N1, 대문자 N, 소문자 N 이렇게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범위에 대해서 N1, 자, 이것을 소문자로 추가로 이름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가져오기. 자, 엑셀에서 외부의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A 형식의 문서, B 형식의 문서, C 형식의 문서를 엑셀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문서를 엑셀을 실행을 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기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가능한 파일들은 엑셀 파일,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엑셀 파일 당연히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액세스지만은 그거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쿼리도 가지고 올 수 있어야겠죠. 자, 쿼리 가능하고요. OLAP. 자, OLAP는 여러분들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이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위주의 분석 처리를 의미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의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파일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웹 파일, 그리고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ODBC는 뭐 본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호환된다는 얘기잖아요. 호환. 그죠? 엑셀에서 이런 파일 형식들을 읽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다르고 만든 회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MS사에서 만든 거 하고 애플에서 만든 거 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호환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호환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ODBC가 되는 겁니다. ODBC. 자, ODBC 드라이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DBC는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 데이터베이스에 상관없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나 모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표준 방법이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쿼리를 사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엑셀에서 읽어 드리려면 ODBC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쿼리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기타 원본에 가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메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파일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그러니까 여러 테이블에서 조인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 행위나 열을 가져오기 전에 필터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60점 이상의 데이터만 가져온다든지, 자, 이런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쿼리를 사용하는 목적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조인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쿼리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외부 데이터에서.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건데, ODBC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설명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마법사와 ODBC를 사용하여 목록이 없는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ODBC를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쿼리 형식으로 가지고 오려면은 그 데이터하고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ODBC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ODBC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자, 2번.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 데이터 연결 마법사를 이용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 연결 마법사라는 것은 별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테이블을 조인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대한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결 마법사가 아닙니다. 자, 데이터 연결 마법사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누르게 되면은 마법사를 사용하여 원격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조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데이터 연결 마법사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려면 해당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하죠. 그 경로를 알고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자, OLAP 데이터 원본을 읽어 드리려면 데이터 원본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자, ODBC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은 해당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할 시트의 이름이 시트 6인 경우 그림과 같이 머리글에 시트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머리글에 지금 표시한 겁니다. 머리글. 자, 머리글은 어디서 어느 기능에서 지금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페이지 설정,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에서 여러분들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에,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인쇄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머리글, 바닥글에 가시면은 머리글을 편집할 수도 있고 바닥글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머리글 편집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머리글에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파일 이름 가능하죠. 자, 파일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은 문제처럼 이렇게 상단에 머리글 부분에 파일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시저를 작성했을 경우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서브 앤드 서브, 뭐 처음과 시작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하고 and with, 자, 이거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with로 시작하고 and with로 닫았습니다. 자, and하고 with하고 and with는요, 개체 이름이 이제 중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 입력을 생략하는, 자, 그런 이제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의 이름이라든지 폰트의 사이즈라든지 그랬을 때 selection.font.name 이런 식으로 길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그랬을 때는 with, and with 해서 selection.font 하고 이제 속성명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오른쪽처럼 형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시트 1에, 워크시트 1에 A 첫 번째에서 A 100번째까지의 범위,
A 첫 번째에서 A 100번째까지의 셀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셀 범위의 value, 이것은 값을 뜻하는 겁니다. 자, 50이란 값을 지정하고, 폰트의 볼드 뭐죠? 폰트, 그러니까 글꼴의 굵기가 되는 거예요. 글꼴의 굵기는 true로 줘라. true로 줄 수도 있고, false로 줄 수도 있는데, true란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굵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시트 1의 워크시트에 A 첫 번째에서 A 100번째 셀에 모두 50. 자, 50을 입력한 후, 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를 D 두 번째에서 D 다섯 번째 영역에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배열 수식 중요하죠. 간단한 예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다가 합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합계를 표시하는데 A 첫 번째, B 첫 번째 더해서 C 첫 번째, A 두 번째, B 두 번째, C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합계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다가 자, 썸이라든지 아니면은 셀을 직접 선택을 해서 자, 엔터 하시고, 자, 이것을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배열 수식을 알게 되면은 이거보다도 더 복잡한 수식을 쉽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배열 수식 입력하는 방법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C 첫 번째에서 C 네 번째까지의 수식을 한 번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범위 선택을 하시고, 자, 등호 주시고요. 자, 배열의 범위, 그 다음 더하기, 또 비배열의 범위 여기서 주시고,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죠.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은 수식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한 번에 여러분들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C 첫 번째, C 두 번째, C 세 번째, C 네 번째.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수식 표시줄에는 배열 수식으로 해서 변화가 없죠? 배열 수식으로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범위를 계산해서 이 범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로 보셔야 되고, 일부분만 수정 못 합니다. 배열의 일부분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항상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해서 수정하신다라면은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C 첫 번째, C 두 번째, C 세 번째, C 네 번째 수식이 다 배열 수식으로 동일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은 배열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식을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또 이용을 하고, 그 다음 A 첫 번째에서 C 첫 번째, 이게 배열이 되겠죠. 자, 연산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배열 상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자, 이런 값들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상수를 괄호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것은 배열 상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상수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입력을 할 때 괄호를 묶어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열 수식, 그냥 수식이 입력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입력할 필요가 없는데, 배열 상수가 입력이 될 때는 괄호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 두 번째에서 D 다섯 번째 셀 범위를 설정한 후, 그 다음,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렀다. 자, 맞는 설명 같지만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괄호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열 상수에만 입력을 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괄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여러 개 셀을 범위로 설정한 후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위로 관리된다. 말씀을 드렸죠. 수정 편집 안 됩니다. 자, 전체가 하나로 관리가 됩니다. 자, 배열 수식 범위의 일부분을 편집하려면 오류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보여드렸죠. 안 되고요. 자, D 두 번째에서 D 다섯 번째. 자, 영역에 입력된 배열 수식은 모두 동일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자, 두 번째 과목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19 필기 2011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기출문제가 이제 반복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만 해도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존의 기출문제, 기존의 강의하고 조금 다른 문제들, 자,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결과물로 해서 폼을 만들 수도 있고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주로 보고서는 출력용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테이블이라든지 쿼리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폼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자, 폼은 데이터의 입력 그리고 편집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액세스란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폼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갱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바운드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에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폼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운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언바운드가 있고 바운드가 있는데 일단 바운드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운드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폼을 얘기를 하고요. 자, 폼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폼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쿼리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자, 쿼리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얘기는 쿼리나 테이블의 레코드를 참조를 해서 레코드를 연결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폼 마법사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바운드 폼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테이블이나 쿼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 그리고 수정하는 작업을 폼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 맞고요. 자, 3번 자동 폼 생성 도구로 작성한 폼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폼을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폼 내에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있는데요. 보통 기타 폼에는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하죠.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세한 부분을 설정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폼도 있고요. 폼 분할, 그리고 여러 항목, 자, 이런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일단 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폼을 클릭을 하시려면은 쿼리나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블 1이 있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자, 테이블 1이 있고 테이블 2가 있는데, 자, 일단 테이블 1. 자, 테이블 1에 보시면은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입사일.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테이블 1을 일단 선택을 하고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물론 세세한 설정은 할 수 없지만은 자동적으로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빠르게 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폼 분할 보도록 하죠. 자,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게 되면은,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제 컬럼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컬럼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아래쪽에는 각각의 레코드가 다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형식으로 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 항목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체 레코드가 한 화면에, 한 폼에 모두 보여지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동 폼 생성 도구라는 것은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 폼 생성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하나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본으로 해서 폼을 한 번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폼 같은 경우에는 컬럼 형식으로 폼이 만들어지고요. 폼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컬럼 형식, 하단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 항목은 테이블 형식 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폼 하나에 전체 레코드가 한 번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뭐 중요한 것은 자, 3번의 설명에서 2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2개 이상이 아니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테이블 및 쿼리에는 이벤트를 지정할 수 없지만 폼에는 이벤트를 지정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폼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테이블하고 쿼리는요, 단순히 데이터를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예를 들어서 클릭이라든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라. 자, 이런 것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폼에는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현재 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쉽폼의 데이트 듀 컨트롤의 비저블 속성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경로를 쭉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현재 폼. 자, 현재 폼을 뜻하는 것은요. 폼즈 개체가 있습니다. 폼즈 개체라는 것이 있는데 폼즈 개체는요. 현재 열려 있는 모든 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폼을 뜻하는 폼즈가 먼저 들어와 줘야 돼요. 자, 그 중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택된 이제 폼이 있겠죠. 자, 그게 쉽폼이 되는 겁니다. 자, 폼의 이름이 되는 거죠. 개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트 듀는 이제 이 폼, 자, 폼 내에 여러 개의 컨트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컨트롤 중에서 이제 컨트롤의 이름이 데이트 듀라는 얘기예요. 컨트롤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데이트 듀라는 컨트롤에 여러 가지 또 속성들이 있겠죠. 자, 그 속성 중에서 비저블, 그러니까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컨트롤을 보이도록 할 거냐 말 거냐를 나타내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폼은 이제 폼즈 개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개체가 되고요. 쉽폼도 개체가 되는 거고요. 데이트 듀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비저블은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컨트롤, 속성이 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경로, 그러니까 속성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때 개체, 컨트롤. 그러니까 개체하고 컨트롤을 구분할 때는 느낌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느낌표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 속성을 구분할 때는 맞춤표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특정 필드에서 1부터 4까지의 값만을 입력을 받으려고 할 때 설정할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요. 테이블을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학년, 자, 4년제 대학교의 학년을 만일 필드로 만들었다. 그때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 이 중에 하나의 값만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면요. 다른 값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하나의 값만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목적에 의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1부터 4까지의 값만 입력을 받겠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돼요. 자, 1 이상, 4 이하. 자, 1 이상이면서, 그리고, 그리고 4 이하다. 그 말은,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1, 4가 있어요. 그럼 1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이상이 되고요. 4를 포함한 4 이하. 그러면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로 묶어졌기 때문에 교차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정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like 연산자는 만능 문자하고 함께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죠. 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 물음표는 각 자리를 뜻하는 거죠. 자리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A로 시작을 하고, 일단 A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 자리수는 4자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자리수는 5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A로 시작하면서 5자리로 해서 값을 입력받겠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 값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은 오류 메시지가 나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in 키워드 있었죠. 자, in은 지정한 값 중 하나입니다. OR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in 해서 1, 2, 3, 4라고 하게 되면은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between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between 1 and 4 하게 되면은 1부터 4까지의 값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의 1번의 보기하고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일단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고 between 1 and 4도 같은 뜻입니다. 만일 보기에 따르면 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창에서 데이터만 인쇄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인쇄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뭐 데이터만 인쇄가 뭐 어떤 경로로 해서 뭐 입력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 뭐 이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데이터만 인쇄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은 보고서에 여러 객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컨트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 내에 그래프도, 그러니까 차트도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객체 중에서, 그러니까 컨트롤 중에서 텍스트 상자도 있고요, 레이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컨트롤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표현을 할 건데 데이터만 인쇄라고 만일 옵션에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라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만 인쇄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그래서 뭐 레이블. 자, 레이블은 값이 그냥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레이블과 같은 항목들은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 데이터만 인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수 데이터는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콤보 상자라든지 사각형의 작성한 모양, 그리고 레이블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 이런 것들은 인쇄가 안 됩니다. 텍스트 상자, 그러니까 순수 데이터만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필드의 속성을 설정한 경우 입력값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데요. 자, 필드의 크기가 이제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고 정수는 다르죠. 정수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 자릿수가 0이죠. 자, 소수 자릿수 0이란 얘기는 정수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2.4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를 저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만일 2.4라고 입력이 되면은 2만 저장하는 거예요. 소수 부분은 이제 절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값은 0이다. 자, 입력되지 않으면 0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근데 유효성 검사 규칙이 보면은 not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0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0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0 외의 값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를 입력하면 1의 값이 저장이 된다. 자, 1.2라고 입력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정수고 소수 자릿수는 0입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절삭이 되고 1만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 0.2를 입력하게 되면은 0.2도 소수잖아요. 그죠? 절삭이 되고 0이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보면 뭡니까? not 0. 0은 입력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오류 메시지. 입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0의 값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죠. 자, 3번하고 4번은 뭐 같은 거죠. 1234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뭐 쉼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중복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데이터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중복성은요, 데이터가 중복되면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성을 가급적이면은 낮춰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전,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는 데이터의 중복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어요. 파일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라면은 여기에도 저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도 저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도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인데, 똑같은 정보인데 중복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그 저장된 이제 정보를 수정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수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정이 되고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도 여기 있는 데이터도 여기 있는 데이터도 같아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데이터의 중복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죠.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데이터 중복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기를 읽어보시고, 자, 보기처럼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감이 있으실 겁니다. 딱 보시면은 아, 이게 답이다 아니다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두 하나의 사실을 나타낸다면, 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두 하나의 사실을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중복. 그러니까 A라는 파일, B라는 파일, C라는 파일, D라는 파일, 자, 여러 개의 파일에 데이터가 모두 하나의 사실을 나타낸다. 그냥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논리적으로 그 내용이 같아야 하나. 맞죠? 같아야 되지만은 실제로 중복이 있게 되면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논리적으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나 여러 곳에 중복되어 있을 경우 모두 같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각각을 다 중복되는 것을 찾아서 보안 설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면 제어가 분산되게 되어, 자, 아무래도 한 곳에 저장됐을 때하고 여러 곳에 저장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겠죠, 제어가. 데이터의 무결성, 즉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면 데이터의 항목이 하나 첨가되는 경우 전체 레코드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접근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된다. 자, 데이터가 중복돼서 저장이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크기는 커지겠죠. 레코드의 크기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하고요,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체 관계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체 관계. 자, 개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요. 자, 업무를 먼저 분석을 하죠. 자, 업무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 분석은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자, 분석 뒤에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논리적 설계, 자, 물리적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체, 속성, 관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 현실 세계가 있는데 그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ER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을 ER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하고 과목의 수강 관계, 자, 이런 것은 손으로 탁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ER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개체 관계 모델링이 되는 건데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개체, 관계 맞죠? 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기본 요소로 하여 현실 세계를 개념적인 논리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ER 다이어그램의 개체 타입은 사각형, 관계 타입은 다이아몬드, 속성은 타원형,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링크, 선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4번 보십시오. 자, 4번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개체는, 자, 엔티티는, 자, 개체가 되겠죠. 가상의 객체나 개념을 의미하고,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자, 개체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가상의 객체가 아니죠. 학생, 그리고 과목,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 ER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렉트 구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셀렉트는 이제 검색을 하는 이제 SQL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보통 그렇게 기본 구문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select 다음에는 이제 필드가 들어갑니다. 필드. 자, 필드가 들어가고요. from 뒤에는 테이블이 들어가죠. 자, 필드가 여기 보면 아스트릭 마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자, 모든 필드를 검색을 해라. 어디서? T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검색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할 때의 필드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건데, 조건을 잘 보시면요. 1은 1이다. 이건 뭐죠? 1은 1이다는 얘기는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참.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구문하고 오른쪽에 있는 구문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는 같다라는 설명이 맞고요. 2번. 자, select asterisk from T에서 아스트릭의 의미는 테이블 T의 모든 필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모든 필드의 뜻이 있습니다. 자, 3번. 오더바이절은 쿼리의 결과로 반환된 레코드 셋을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 자, 오더바이는 정렬 뜻이 있습니다. 자, 정렬의 의미가 있고요. 자, 4번. 오더바이절에서 지정한 필드의 데이터 속성이 텍스트인 경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숫자, 영문자, 한글 순으로 정렬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혼란을 좀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자, 엑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엑셀에서 오름차순 기준에서 제가, 내림차순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한글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 영문자고요. 그 다음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글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 영문자,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XS에서는 아닙니다. XS에서는 한글하고 이제 영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 주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일단 내림차순에서 생각을 하면요. XS에서는 자, 내림차순 생각을 하면요. 영문, 그 다음 한글,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름차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한글, 그 다음 영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영문, 한글이라고 순서를 말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엑셀에서의 정렬 기준하고요. XS에서의 정렬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한글하고 영문자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음 중 X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탭을 만들면은 또 필드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야겠죠. 뭐 회원 가입 테이블을 만든다라면은 뭐 이름, 그리고 뭐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필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필드가 이제 성격이 있겠죠.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뭐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라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보통 그렇게 데이터 형식을 정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트 외에도 메모, 숫자, 날짜, 시간, 통화, 일련 번호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데이터 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형식의 크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물론 조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 아니요 같은 경우에는 비트 하나죠. 자, 하나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 아니면은 no, 그죠? 예, 아니면 아니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트만 있어도 자, 이것을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바이트 형식이 있었죠. 그래서 1바이트 크기가 되고요. 정수는 2바이트. 자, 일련 번호하고 정수 중에서 롱, 긴 정수. 자, 실수 중에서 싱글, 이것은 4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비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떤 데이터 형식을 갖는지 머리에 좀 두셔야 돼요. 자, 실수, 더블 같은 경우에는 더블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싱글에 곱하기 2.
자, 날짜, 시간, 통화 이런 것들은 좀 자릿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의 이제 형식을 일단 기억을 하게 되면은 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 크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숫자 형식 중에서 싱글 실수네요. 그죠? 자, 실수 같은 경우에 4바이트입니다. 더블은 8바이트가 되고요. 자, 다음 소수점 7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다. 자, 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7자리가 맞습니다. 자, 실수라는 자체가 뭡니까? 소수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자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통화 형식은 소수점 안에 7자리까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8바이트다. 자, 일단 8바이트라는 얘기는 맞는데 소수 자릿수 7자리는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것은 실수형일 때 그래요. 통화 형식은요, 4자리까지,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통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수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 자릿수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자리까지 저장을 하고요. 자, 일련 번호. 자, 일련 번호라는 것은 레코드가 추가될 때, 그러니까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요. 그럼 앞에 넘버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름, 국어, 영어, 수학만 입력을 해도 넘버라는 필드의 값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숫자가 붙습니다. 자, 이것을 일련 번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코더가 추가될 때 자동적으로 번호를 일씩 증가시켜 주는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여된 번호는요, 수정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이라는 얘기나 업데이트라는 얘기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수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은 일련 번호의 필드는 업데이트 되지 않으며 일단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로 변경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업데이트 되지 않는 형식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메모 형식은 자, 65,535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일반까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기출 문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